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등 한미일 안보 협력을 비롯한 경제 안보 분야의 삼각 공조 강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한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공동 참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과거사 해결 노력이 그동안 말 위주에서 실천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 도쿄전력 관계자와 만나 기술 회의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번 시찰의 가장 중요한 일정인 후쿠시마 원전 현장 점검은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의원이 이르면 오늘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착수 이후 현역 의원으로는 두 번째 소환으로 현역 의원 조사가 마무리되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남권에는 황사 위기 경보가 발령됐고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상이 원자폭탄 투하 때 숨진 한국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위령비를 공동 참배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과거사 해결 의지를 실천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 부부가 기다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넥타이 차림의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위령비에 하얀 카네이션을 바치고 10초간 묵념했습니다. 한일 정상 공동 참배는 물론 한국 대통령이 위령비를 찾은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역사적인 장면을 직접 피폭된 박남주 전 한국 원폭 피해자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한국인 피해자 측 10명이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기시다 총리 부부도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두 정상이 한일 관계의 가슴 아픈 과거를 직시하고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분도 걸리지 않은 짧은 일정이었지만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과거사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G7 정상회의 중에 한일 정상이 한국인 위령비를 참배함으로써 한일 관계 회복에 의미를 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히로시마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과 위령비 공동 참배에 나섰습니다. 제1동포들과 일본 국민 모두 이번 공동 참배가 한국과 일본 양국 우호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신재우 기자입니다. 원폭 투하로 2만여 명의 한국인이 순식간에 소중한 목숨을 빼앗겼다. 히로시마 시민 1할에 달하는 한국인 희생자 숫자는 묵과할 수 없다. 높이 5m, 무게 10톤에 달하는 한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옆 비석에 적힌 위령비의 유래를 적은 문구입니다. 위령비를 바치고 있는 거북이 머리는 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인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히로시마 북서쪽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위령비의 역사도 제1동포의 한을 품고 있습니다. 위령비는 공원 내부에 위령비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돼 외부에 건립됐다. 일본 내 양심 세력의 도움으로 원폭 투하 55년 만인 1999년 평화공원 안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히로시마 한인 동포와 시민들은 이번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가 한일 관계 개선의 촉매제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진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대한 미련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더 진보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韓国の方も岸田さんと大統領が一緒にお参りをされたことで私たちも近く感じましたけれども韓国の方も近く感じていただけたのではないかと 한일 정상의 관계 개선 노력이 계속될수록 이번 한인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는 양국 우호의 상징과도 같은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히로시마에서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반년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에 함께 초청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미일 3국 간의 공조가 새로운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DC로 한일 정상을 초청했습니다. 미국 고위관리에 따르면 워싱턴 DC 한미일 정상회담 시기가 곧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다는 워싱턴 DC 한미일 3자 회담에 관해 한국과 일본 정부는 회담 뒤 보도자료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미 백악관은 3국 정상들은 회담에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경제 안보, 인도 태평양 전략 등 새로운 3국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용기 있게 노력한 데 대해서도 치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한미일이 각각 강화된 양국 관계를 기초로 한미일 연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적 비살상 장비 지원에 감사를 표했고 윤 대통령은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최은미 기자입니다. 힘찬 악수로 첫 인사를 나눈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성사된 30분간의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지지와 연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뢰 제거 장비와 긴급 후송 차량 등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제공한 인도적 물품에 감사를 표하며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초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려던 계획을 바꿔 직접 일본을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대반격을 앞두고 우방국 지원을 적극 호소했습니다. Не буває такого дня, щоб Україна не стала сильнішою. Слава Україні! 도착하자마자 러시아와 우호 관계인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지지를 호소했고 수낙 영국 총리,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과도 회동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 상황에 대한 기자단 질문에 사실상 함락을 인정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경제, 인권, 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됐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난폭한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고 러시아는 선전포고라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최윤영 기자입니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공동성명 본문에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것이라는 문구로 시작되고 중국의 패권을 견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예의주시하던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용해 진영을 통합했다며 선전포고에 확고하고 일관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국 등 서방이 추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 지원에 대해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саммите «семерки», и которые нацелены на двойное сдерживание Росс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중국도 G7 성명으로 자국을 먹칠하고 공격했다며 난폭한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사실상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묵인 및 지지를 했다며 결과는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에 엄중한 충격을 줄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회의 주최국인 일본 등 관련 당사자들에게 외교적인 항의인 엄정한 교섭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G7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국제사회 신냉전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
네,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관련해서 정치부 강용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어제가 가장 이 G7 일정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2주 만에 다시 만난 한일 정상 35분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진행했는데요. 현장 영상 먼저 보시죠. 경제 안보를 비롯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합니다. 日韓の在り方に加えて、グローバルな課題についても両国の連携強化について 두 정상은 한국 히로시마를 포함한 직항로의 재개와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원활한 운영, 공급망과 첨단 기술 협력 진전에 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스탠딩 형식으로 2분간 짧게 진행됐는데요.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는데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경제안보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순방 굉장히 짧았지만 밀도 있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성과와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3월 방일과 지난달 방미, 또 이번 달 기시다 총리의 방한 등 계속된 3국 간 교류가 이번 한미일 회담으로 정점을 찍었는데요. 예. 이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련비를 참배하고 또 원폭 피해자를 직접 만난 것을 의미 있는 장면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같은 행보 자체가 과거사 해결에 대한 양 정상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다만 한미일 3국 공조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외교의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한일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만나는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서 이게 예정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젯밤 9시부터 진행된 G7 정상들의 친교 만찬 자리에서였는데요. 예.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미 한미일 회담이 예정돼 있었고 다른 나라들과의 일정도 빡빡하게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한미 회담은 잡혀 있지 않았는데요. 대통령실은 일본 측의 배려로 이같이 자리 배치가 됐고 덕분에 두 정상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이날 만찬에서 이 후쿠시마산 사케가 제공됐다는데 이것도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를 통해 그제 만찬의 메뉴와 원산지를 공개했는데요. 아래쪽을 보시면 히로토가와라는 사케가 제공이 됐는데 원산지가 후쿠시마현의 이와세군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사케를 만든 마스자키 슈조라는 양조장은 현지 쌀과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양조장 위치를 보면 원전 사고가 난 발전소 지역과는 내륙으로 10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일본 정부는 히로시마의 국제 미디어 센터 전시관에 후쿠시마산 술과 음식을 홍보하는 부스를 설치하는 등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의 식재료를 홍보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G7 정상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제 원자력 기구의 독립적 검증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는 등 일본 정부로서는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시찰과 검증 문제는 별도로 진행되니 지켜봐달라며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세계 해법을 찾는 G7의 본질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어제 오후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또 정상 외교 일정이 있었죠. 네, 숨가쁜 외교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 국내에 도착하자마자 G7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이 독일 총리가 한국을 찾은 것은 지난 2010년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이후 13년 만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한 비핵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공급망 문제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회담에 앞서 DMZ를 방문한 숄츠 총리는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강용호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참모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깎아내리기에 혈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인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인 원폭 희생자는 일제 강제동원으로 끌려간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사과와 보상을 외면하는 기시다 총리를 윤 대통령이 두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두둔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마치 기시다 총리의 참모를 보는 듯합니다. 후쿠시마로 향한 원전 시찰단에 대해서도 견학단이나 관광단에 비유하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다운 실익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성과 깎아내리기에 혈안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에 대한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1세기 신사 유람단이니 방사능 면죄부 시찰단이니 광우병과 사드 때처럼 또다시 괴담을 퍼뜨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그제 민주당이 참가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반대 집회를 국면 전환용 장외 집회로 규정하며 김남국 의원 제명에 적극 나서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를 점검하게 될 우리 측 시찰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이 시찰단은 과학적인 잣대로만 판단하겠다고 강조하며 유출수 방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박 6일 일정으로 어제 일본에 도착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유국희 시찰단 단장은 출국길에서 과학적인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안전성을 계속 확인해 나갈 것이다. 시찰단은 오늘 일본 도쿄전력 관계자와 기술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내일과 모레 후쿠시마 현장에서 오염수 저장 탱크와 다핵종 제거 설비 장치 알프스를 집중 점검하고 오염수 방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틀간 일정이 끝나고 시찰단은 25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와 기술회의를 진행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장 시찰만큼 중요한 게 또 자료 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프스 시설과 같은 경우에 이제 전후 농도와 관련된 원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박 6일간 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한 뒤 내부 정리회의를 거쳐 시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찰단 활동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시찰단이 오염수를 채취해서 검증하지 못하는 만큼 견학단에 불과하다고 강한 불신을 드러냈고,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포감 조성에 나서지 말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집회, 시위와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집회 자유를 억압하냐고 반발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어제 비공개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됐습니다. 야간 집회를 포함해 소음, 현수막 설치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일부터 1박 2일 동안 정부의 건폭 수사를 규탄하며 분신한 고 양해동 지대장을 추모하기 위해 총파 결의대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들 일부가 서울광장 등을 불법 점거했고 노숙을 하며 음주와 흡연 등을 해 시민에게 불편을 줬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국민의힘도 야간 집회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심야 시간에 그 국민의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제한을 하는 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집회 시위법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큰 만큼 전국 경색에 또 다른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영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윤관석 의원이 이르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지난 19일 이성만 의원 이후 현역 의원으로는 두 번째 소환인데 이 의원과 달리 비공개로 출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공모해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고자 6천만 원을 현역 의원 20여 명에게 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탈당한 상황. 앞으로 조사나 또 여러 사법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서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를 받은 이 의원은 결백을 호소했고 저는 돈 준 사실이 없습니다. 전달한 사실이 없어요. 윤 의원도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특정한 의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혐의 입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 측은 언제든 소환에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 송 전 대표의 소환 시기를 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유럽연합 샤를 미셸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대통령실은 한EU 협력 분야를 그린, 보건, 디지털의 3대 신협력 분야로 확장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재산공개 대상에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논의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는 재산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민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 비서실장 한모 씨와 공모해 전교조 출신의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0대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현직 경찰이 구속됐습니다. 이 경찰은 여중생에게 성착취물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다른 추가 범죄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개를 숙인 남성이 차에서 내린 뒤 법원 입구로 들어섭니다. 10대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순경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피해자랑 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해당 경찰관은 피해자 부모가 성관계 여부를 알게 되자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와 상관없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불법이라 처벌받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순경의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추가 혐의를 발견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순경은 피해 학생에게 건네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이나 사진을 찍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올해 초부터 수개월간 여러 명에게 몇만 원씩 돈을 이체한 내역도 드러났는데 경찰은 이 남성이 SNS를 통해 다른 미성년자들을 찾아
성매매를 해온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순경이 이들에게 성착취물을 강요했는지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여행 중 우연히 알게 된 여성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자의 행동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건데 법원의 판단 이유를 박상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2021년 11월입니다. 50대 남성은 울릉도 패키지 여행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사흘 동안 6차례 전화하고 1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첫 통화 이후 5번의 전화는 받지 않았는데 이를 스토킹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스토킹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남자친구와의 스킨십과 관련한 말을 해 불쾌하게 했더라도 그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5번의 부재중 전화 표시는 통신사의 부가 서비스에 불과하고 받지 않은 전화벨 소리는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여성이 어쩔 수 없이 연락처를 주게 된 정황이 확인됐고 남성이 첫 통화에서 남자친구와의 스킨십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보며 여성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여성이 전화를 받진 않았지만 벨소리나 진동음,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는 한편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제이홉의 군 생활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18일 강원도 소재 육군 신병교육대 입소해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제이홉의 모습이 올라왔는데요. 화생방 훈련 후 괴로운 표정으로 눈을 물로 씻어내는 모습과 야간 행군을 마친 뒤 총을 들고 군장을 짊어진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힘든 훈련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제이홉의 모습에 팬들도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요. 한편 제이홉은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고 오는 24일 자대 배치를 받은 뒤 현역으로 복무할 예정입니다. 미국 전설의 록밴드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이 사용한 기타가 경매에서 거액에 낙찰됐습니다. 흰색과 검은색이 뚜렷한 기타에는 너바나라고 쓰여진 글씨도 보이고요. 또 커트 코베인이 무대에서 연주하다가 한쪽이 부서진 흔적도 보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 기타는 당초 예상가인 8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어 약 8억 원에 낙찰됐다는데요. 경매업체는 기타의 부서진 흔적을 통해 커트 코베인이 악기를 대하는 방식을 느낄 수 있다며 거칠고 흔들리는 음악의 시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1990년대를 상징했던 록스타 코베인. 아마도 그를 추억하고 싶은 팬이 이 기타를 구매하지 않았을까요?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잠실 경기장을 하얗게 뒤덮은 이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날개가 화려해 팅커벨로 불린다는 동양 하루살인데요. 하늘에서 내려와 관중석을 뒤덮고 그물망 곳곳과 바닥까지 점령합니다. 팬들은 수백 마리가 마치 비처럼 쏟아졌다며 피해 영상을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수온도 함께 올라 더 빨리 출몰했다는 하루살이 떼들. 하지만 유충 서식지인 한강 유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살충제 살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동양 하루살이는 2급수 이상에 살아 환경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데다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지도 못해 해충은 아니라고 전하는데요. 그래도 규모가 워낙 커서 시민들의 불편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도둑맞거나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사들여 외국에 팔아넘긴 작물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이 7천만 원에 달했는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 달마다 휴대전화를 바꾸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 천장 선반을 만지자
현금 다발이 든 쇼핑백과 봉투가 나옵니다. 압력밥솥 안과 냉장고에도 현금이 가득합니다. 압수합니다. 2천만 원? 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동안 도난분실 휴대전화만 상습적으로 사들인 귀화 외국인 A씨의 자택에서 휴대전화 34대와 현금 6,805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 주기로 대포폰을 교체했고 작물업자 등과 거래할 때도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A씨는 이렇게 CCTV가 잘 보이지 않는 지하철역 계단이나 자신의 차 안에서 거래하면서 추적을 피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한 대당 5에서 7만 원의 차익을 남겨 재판매했는데 지난 3월 작물 총책이 붙잡히며 A씨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올해 작물 총책, 베트남 총책을 검거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절도범 2명이 검거하면서 얘 휴대폰 번호라고 만나는 영상이 저희가 확보를 했어요. 경찰은 A씨에 대해 작물 취득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작물업자들도 뒤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오늘 새벽 3시 39분 강원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강원 동해시에서 북동쪽으로 52km 떨어진 동해 해역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28km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15일에도 같은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말에 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몽골의 유목민들도 길들이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야생마, 멸종위기종 타키. 최근 한 동물원에서 2마리의 새끼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방목장에서 풀을 뜯는 말들의 모습이 어딘가 비범합니다. 크지 않은 몸집에 짧은 갈기. 우리가 익히 알던 말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데요. 몽골인들도 길들이지 못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야생마로 남아있는 몽골의 타키입니다. 일반 사육마와는 유전자가 달라서 교배도 불가능한데요. 다행히 최근 영국의 한 동물원에서 새끼 2마리가 태어났습니다. 한때 야생에서는 멸종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전 세계 동물원에 흩어져 있던 소수의 타키들을 몽골로 보내 적응시켰고 마침내 종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드넓은 몽골의 초원을 오래오래 누벼주길 바랍니다. 일찌감치 날이 더워지면서 바다 생각이 간절한 분들 계실 텐데요. 피서객이 몰릴 해수욕장, 그 어느 곳보다 깨끗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영국의 해변에서 조금 이색적인 시위가 열렸습니다. 해변에 울려 퍼지는 북소리. 신나게 북을 치는 사람들 주위로 피켓과 현수막을 든 시위가 한창인데요. 서핑 중에도 시위는 멈추지 않습니다. 일부 수도 회사들이 불법으로 배출하는 미처리 야수에 몸살을 앓고 있는 영국의 해수욕장 12곳에서 일제히 시위가 열렸습니다. 작년 한 해 구토와 설사, 각종 감염 질환 등 관련 피해 사례가 720건이 넘었다는데요. 업체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피서객들이 애꿎은 피해를 봤습니다. 현재 규제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치가 있어야겠습니다. 영화로 제작돼 잘 알려진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 망국의 흥족으로 타국을 전전하며 기구한 삶을 살았던 그와 고락을 같이 한 시계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낙찰가가 좋기 40억 원은 될 거라는데요. 찬란한 금빛을 내뿜는 손목시계. 청나라 마지막 황제 선통제 푸이가 착용했다는 파텍 필립 손목시계가 홍콩 경매에 나왔습니다. 직경 1.2인치 백금 원판에 다이얼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됐고 시침과 분침은 핑크 골드로 만들어졌는데요. 달의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문페이즈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단 8점뿐이라는 희소성에 망국의 황족으로 전쟁 포로까지 됐던 푸이의 기구한 삶을 함께했다는 역사적 의미까지 더해졌습니다. 값을 매기기 어려울 그 가치, 낙찰 예상가는 수십억에 달할 걸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한우고기 도매 가격이 최근 열흘 새 약 9%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등급 한우고기 도매 가격은 지난 19일 킬로그램당 14,000원을 넘겨서
구제역 발생 이전인 9일과 비교했을 때 9.3% 올랐습니다. 정부는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공급량 감소로 인한 가격 급등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코스피 상위 대형주들에 대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평균 8% 상향 조정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에 대해 증권사들이 내놓은 목표 주가는 평균 8.4% 올랐는데요. 2차전지 수혜를 입은 포스코 퓨처엠이 무려 64% 올랐고 현대차와 기아, LG전자의 상승폭도 컸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물량과 청약 경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5월 18일까지 올해 오피스텔 공급 물량은 2,200여 가구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2020년 8,000건, 21년 7,000건, 지난해 6,000건과 비교하면 공급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도 최근 4년 중 가장 낮았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를 점령했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미국산 전투기 조종 훈련을 승인한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F-16 전투기를 러시아 영토로 진격하는 데에는 쓰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원자폭탄으로 폐허가 된 히로시마 사진을 보며 바흐무트가 연상된다고 말한 젤렌스키 대통령. 바흐무트를 점령했다는 러시아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Дуже важливе завдання. Сьогодні вони знаходяться в Бахмуті. В яких точках ділитися не буду, але це говорить про те, що Бахмут не охоплений на сьогодні Російською Федерацією.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에 바흐무트가 마음속에 남게 됐다며 사실상 함락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다시 부인한 겁니다. 서방의 전투기 지원을 요구해온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도 미국산 F-16 전투기를 받을 것을 확신한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에 대한 F-16 조종 훈련을 승인한 바이든 대통령은 전투기 제공과 관련한 질문에 영토 방어용으로는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I have a flat assurance from Zelensky that they will not use it to go on and move into Russian geographic territory. But wherever Russian troops are within Ukraine in the area, they would be able to do that. 또 하이마스 로켓과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포함한 3억 7,500만 달러, 우리 돈 약 5천억 원 상당의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방국뿐 아니라 인도와 브라질 등 중립노선 국가들에도 지지를 요청하는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중남미 엘살바도르 수도의 한 축구 경기장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관중들이 한꺼번에 경기장으로 들어와 출입구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건데요. 당국은 이후 경기를 취소하고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장 곳곳에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고 부상당한 관중들이 들것에 실려 황급히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아수라장이 된 경기장 내부를 통제합니다. 현지 시각 20일 저녁 중남미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의 한 축구 경기장에서 관중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obresaturación y en esa lentitud de ingresos se aglomeró un aproximado entre 400 y 500 personas. 이 사고로 최소 12명이 숨지고 5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목격자들은 경기장 관계자들의 안일한 대처가 사고를 키웠다고 말합니다. Ellos fueron los perjudicados. Si vos ves, hay gente que se le ha dado primeros auxilios y los mayores. 엘살바도르 정부는 압사 사고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주말 모든 축구 경기를 취소시켰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인파가 몰린 것에 대해 위조 티켓이 판매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소재 도축장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잠정 조치로 오늘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 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정부에 요구한 광우병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선선한 날씨 덕분인지 어제는 야외 활동객들이 많았습니다. 바쁜 일상을 잊기 위한 멍때리기 대회가 열린 서울 한강부터 개장을 앞둔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주말 나들이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푸른 인조잔디에서 묵묵히 체조하는 사람들. 대회 시작을 알리자 자리에 앉아 넋놓고 허공을 응시합니다. 감독관들은 참가자들의 심박수가 안정적인지 체크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른바 멍때리기 대회가 서울 한강 잠수교에서 열렸습니다. 정신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멍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쉼이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참가자들은 1시간만 동안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멍 때리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형형색색으로 꾸려진 조개사 인근에서는 시민들은 연꽃 그리기와 사찰 음식 체험을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나온 아이들의 얼굴에는 한박 웃음이 피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을까 했었는데 이렇게 많아서 솔직히 놀라기도 했는데 애들한테도 좋은 경험이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서울 조계사 앞에서 열린 전통문화마당에도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다음 달 1일 개장하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더위를 식혔습니다. 거대한 모래 작품을 관람하고 파도에 몸을 맡기며 시민들은 여유로운 휴일을 보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올 들어 말 그대로 블록버스터급 전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미술품 경매 최고가의 김환기와 또 미국의 국민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예술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정설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항아리를 든 여인을 그린 가로 5m가 넘는 벽화부터 달과 산의 풍경 대신 세상을 수많은 점으로 채워간 점화까지 1년 반의 재단장을 마친 호암미술관이 김환기의 40년 예술 여정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점화가 단순히 조형적으로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본인의 정서를 가장 잘 담고 표현하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섞이지 못하는 광들. 햇빛 속에서 생각에 잠긴 나체의 여성. 현대인의 고독을 그린 미국의 국민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국내 첫 개인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집무실에 걸렸던 풍경화 등 독특한 화풍으로 자연을 담은 작품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Hopper employed his unique visual language and his inner impressions to capture the extraordinary in the mundane.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남자아이의 사진을 내걸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경을 넘나들며 익살스러운 표정을 담아냅니다. 세계를 누비며 여성의 눈, 노인의 주름 등 다양한 인물을 포착해온 프랑스 출신의 거리 예술가 JR이 아시아 첫 전시를 선보입니다. I mean, I think in all the projects I do, it always reveals society. My work is kind of a mirror of our society. 이름만으로도 미술 애호가들을 설레게 하는 스타 작가의 대형 전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한국 높이뛰기 간판 스타 우상혁이 골든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국제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상혁은 어제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닛산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 29를 넘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선수 최초로 골든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한 이 우상혁은 다음 달 3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리는 다이아몬드 리그에서 다시 우승에 도전합니다.